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영국이 올해 1월에 유럽연합을 법적으로는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상을 연말까지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합의가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걱정하던 노딜 브렉시트, 나가기는 나가는데 아무런 합의나 성과 없이 그냥 나가게 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 때문에 합의를 잘 이루지 못하는 건지, 주요 쟁점들이 뭐가 남아있는지, 또 이렇게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등 저 유럽의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12월 16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논란 좀 진행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뭔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요즘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이제 가게도 못 들어가고 하면 가게 주인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만 내든가 안 내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자, 이런 취지죠. 네. 고통을 좀 분담하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계속 거의 1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날 바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를 했고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집합 제한 조치라든지 영업 제한이 강제적으로 됐을 때 임대료를 임대인들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이 이미 한 4개 정도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다 통과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이미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임대료 자체를 못 받게 하고 대신에 100% 면제. 대신에 이제 다른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나중에 그 임차인들을 좀 도와주는 이런 내용이 좀 들어 있고요. 정부가 건물주들을 좀 도와주는 걸로 건물주들을 도와주는 걸로 나중에. 그리고 이제 다른 의원들이 올린 한 나머지 안들을 보면 50% 정도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동일 비율로 깎아주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요즘 갑작스럽게 당한 상황이라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내더라도 당분간 내쫓지는 마라.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못 받고 끝내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겠으나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내쫓지는 못하게 하는 법들은 도입되고 있더군요, 외국에서도. 결국에는 지속해서 살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사실 반대급부에 있는 산업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생존할 수 있도록 알아보자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법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나 호주 이런 곳들에서는 비슷한 법들이 조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소 75% 인하할 경우 정부가 임대료 50%를 임대인에게 지원해주는 긴급상가 임대료 지원 정책 같은 걸 시행하고 있고요. 호주는 임차인이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금액만큼 임대료의 삭감,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이런 자영업자들, 어려워진 분들을 안 도와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도와주든가 뭔가 얼마나 힘든지 살펴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할 때 쓰는 재원이 세금을 더 걷든가, 그렇습니다. 세금을 더 걷기 어려우면 부채를 끌어서라도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바로 그 가게를 빌려준 건물주가 직접 도와주세요라는 거니까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면 세금을 더 걷든가 하지 왜 그걸 그렇게 합니까? 재난지원금의 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거고요. 결국은 그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면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한 것도 있을 테고요. 보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재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디는 어떻게 해주고 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건물주 중에서도 충분히 더 이제 세금을 부담할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네. 분들에게는 더 걷는 것이고 법을 바꿔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분들도 또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떤지 하는 논란은 계속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나 보죠. LG그룹이 계열 분리를 하는데 미국의 한 펀드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라는 헤지 펀드가요. 네. 한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정도를 운용하는 이제 헤지 펀드 회사인데 LG가 최근에 계열사를 분리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주주들에게 그리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는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할 때 엘리엇이라는 그 헤지펀드 기억나실 텐데요. 거기하고 비슷한 행동주의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투자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를 차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서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주가에 차익을 남기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라고 불리웁니다. LG가 계열을 분리를 한다는 건 LG하고 네. 지금 혹은 다른 이름일 텐데 이름은 결정되지 않았겠습니다만 LG 신설지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거에는 그 창업주의 아들 딸들 중에 일부가 저는 이제 나가서 독립하렵니다 하는 계열 분리인 것인데 네네. 반대하는 명분은 뭐예요? LG가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LG는 장자 계열, 장자 승계라는 원칙을 꾸준히 지켜온 회사고요. 예. 장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때라든지 뭐 삼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영을 하다가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물러나면서 계열을 떼서 가져가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유교적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경영에 이게 기업의 미래라든지 아니면 성장에 어떤 맞는 정책이 아니고 단순히 장자가 승계한다는 원칙 때문에 이렇게 계열사를 분리하는 게 맞느냐 이게 주주들한테 맞는 행동이냐를 이제 이 샌드박스 그 화이트박스라는 곳에서 이제 들고 나온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뭔가 될 것 경영상의 판단이 아니라 네. 가족들 간의 문제인데 왜 자꾸 기업을 붙였다 뗐다 합니까? 그 말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말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딱히 계열 분리 얘기가 나왔을 때 크게 주가가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원래 재벌가는 다 저렇게 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있었죠. 그리고 예. 이제 뭐 LG 지주회사 쪽에서 계열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신성장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에 나섰다라고 하면 오늘 주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사용을 해라라는 요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현재 많이 해달라. LG 지주회사에 현금이 많이 쌓여 있고 예. 주가는 이 현금이나 자산 대비 한 60%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으니 예. 배당을 높이든지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하거라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식회사 LG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다 배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속세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미 최대한 배당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더 달라는 얘기까지는 아닐 텐데 추측을 시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최근에 3% 룰이라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체들 입장에서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 대상이 우리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연 그걸 빌미로 이들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건 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조금 언론들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예. 당장은 주주의 어떤 환원 정책을 요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업을 붙였다 뗐다 하지 말아라. 네. 뭐 그런 그게 목적. 일단은 빌미를 준 것이죠. 짧게 다른 소식 한두 가지만 더 볼까요? 네. 정부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2년부터 0세에서 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네.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이거는 저출산 지원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결국에는 저출산이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와 같은 지원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돌 때까지는 어떤 아기들도 나라에서 월 50만 원까지는 준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다자녀를 지금은 예. 자녀 2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걸 자녀 3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3명을 2명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명도 상당히 우대해주는. 네네. 알겠습니다.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동률 씨가 아마존 같은 외국 사이트에서 이른바 직구를 하면 물건값을 달러로 결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달러로 결제한 돈이 원화로 환산돼서 이제 나중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어느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서 돈을 빼갑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해외에서 긁은 카드값을 원화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계산할 때는 그때 적용되는 환율은요. 이게 들쭉날쭉한데 대략 카드를 긁은 날로부터 한 이틀, 3일, 4일 요때쯤의 환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쯤 되면 우리가 물건을 산 그 가게가 카드 회사한테 며칠 전에 한국 손님 한 분이 우리 가게에서 카드 긁고 물건 사갔어요라고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가게나 쇼핑몰들은 손님이 카드를 긁고 가면 그 순간순간 매번 그 카드 회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카드 전표를 며칠씩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알려줍니다. 매일 알려주려면 좀 번거로우니까요. 그래서 내가 외국에서 카드를 긁으면 그로부터 한 2, 3일 뒤에 가게 주인의 신고로 내가 카드 긁었다는 사실을 비자나 마스터 같은 회사가 알게 되고 그러면 그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가 쓰는 카드 회사한테 야, 너희 고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100어치 카드 긁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한테 $100 보내. 이제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카드 회사가 이 고객이 외국에서 $100 쓰셨구나 하고 이제 얼른 그날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를 사옵니다. 그러고 보내주면 이제 카드 회사는 그날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를 사온 가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외국에서 긁은 카드는 카드 긁은 날로부터 며칠 후의 환율이 나중에 내가 카드 결제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 된다. 근데 그게 정확히 이틀 후인지 3일 후인지 4일 후인지는 쇼핑몰마다 가게마다 다르다. 그게 결론이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분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좀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으니 그걸 협상을 해보자라고 하는 협상이 최근까지 진행되다가 결렬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뭐가 이슈이고 뭐가 남아있는지를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유덕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좀 배워보겠어요. 강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이슈가 남아있는데 안 풀리는 겁니까? 일단 지금 올해 말까지는 영국이 EU의 단일 시장 관세 동맹에 잔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영국과 EU 간의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젠 완전히 헤어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무역, 운송, 인력 이동, 이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제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요. 예. 가장 기본이 되는 게 FTA를 통한 자유무역 체제 구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협상 대표들의 작평에 따르면 95% 정도는 합의가 됐는데 예. 나머지 5% 정도의 잔여 이슈가 남아 있어서 아직 합의를 도출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EU는 원래 그 같은 덩어리, 그러니까 영국이 EU에 들어있을 때는 서로 관세도 없고 같은 나라처럼 무역을 했는데 영국이 떨어져 나가면 이제 다른 나라니까 무역 장벽을 세우는 게 맞지만 그래도 영국과 EU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하니 별도의 뭔가 좀 FTA를 만들어보자 그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포괄적 FTA를 추진을 해왔는데 예. 거의 대부분의 이슈들은 다 협상이 완료가 됐는데 3개의 안건이 아직 협상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어업, 예. 공정경쟁, 분쟁 해결 이 3가지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데요. 예. 어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작은 이슈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슈들이 해결되고 나면은 이거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정경쟁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원칙에 관계되고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통합되어 있는 곳에서 두 국가가 시장이 통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규제가 낮은 국가에 위치한 지역들이 생산이나 수출에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쪽 나라로 가겠죠. 규제 적은 나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측이 기준이라던가 노동환경, 국가보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규제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EU가 이 분야에서 좀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영국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영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 규제에 대한 주권 침해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분쟁 해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FTA 같은 경우는 양측에 분쟁이 생기면은 패널을 구성을 해서 이제 이 패널에 있는 위원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EU의 입장은 이제 EU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판결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본인들의 주권 침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주권을 이제 보유하고 싶고 예. 또 한편으로는 유럽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도 확보하고 싶은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하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규제와 EU의 규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특정한 어느 국가로 기업들이 이동하는 걸 막을 수 있으니 우리 서로 헤어지더라도 규제는 서로 똑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게 유럽의 주장이면 영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거 똑같이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좀 해보려고 나가는 건데 그런 걸 다 똑같이 할 거면 우리는 굳이 왜 나가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반론이 있겠네요. 예, 영국의 입장은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예. 만약에 영국이라는 한 국가한테 느슨한 조건을 제시해주면 전체 유럽연합의 결속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해줄 수 없고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영국 혼자 떨어져 나가서 높은 관세 장벽 세우고 알아서 하든가라는 게 유럽의 입장이기도 합니까? 그러면 영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남남 취급하겠다라는 게 유럽의 입장이에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것인데요. 예.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은 이제 영국과 유럽연합 공이 다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네. WTO에 있는 관세 양호를 기준으로 이제 무역을 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는 영국은 기존의 EU 회원국에서 진짜 네. 제3국의 입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같이 살기는 싫어서 이혼은 하는데 필요하면 가서 밥도 좀 해먹고 같이 좀 나눠서 씁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린다는 게 유럽의 입장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 어업권 둘러싼 충돌은 뭐 아주 작은 문제이긴 합니다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그건 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사실 그 어업이라는 것이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전체 맥락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슈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상징성은 있습니다. 사실 브렉시트의 이유가 됐던 것이 이민 문제, 국경 통제권이라는 개념인데요. 예. 이걸 이제 해역 통제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미지화시키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정치적 상징성을 굉장히 크게 갖게 됩니다. 근데 영국 경제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네. 또 영국 수산물 생산의 한 3분의 2 정도가 EU 시장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분야에서 협상만 진전이 되면은 이 부분들은 서로 간에 좀 양보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이제 협상에 난항 겪고 있는 부분이 조업에 있어서의 쿼터 양에 관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론적인 부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공정 경쟁, 다른 게 더 문제다. 이슈가 해결되면 어업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듯해요. 그러니까 헤어졌으면 남남이 돼야지 왜 헤어지기는 하고 남남은 아닌 걸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유럽의 입장인 것 같고 영국도 헤어지고는 싶고 그렇다고 헤어지고 나면 잃는 게 있으니 그걸 잃고 싶지는 않은 문제니 이게 참 협상이 잘 안 되는 게 당연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타결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안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노딜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 이유가 지금 어떤 합의가 도출이 되더라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의회 비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이번 주가 유럽 의회의 마지막 본회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사실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계속 협상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 양측의 협상의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타결할 가능성도 분명히 조금은 있고요. 예. 근데 이렇게 타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보니까, 말씀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적인 타결을 이루더라도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양측이 이제 국내 절차를 통해 발효시까지 전환 기간, 지금의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하는 뭐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타결이 안 되면 예정대로라면 그냥 아무런 합의 없이 서로 떨어지는 이혼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당장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영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식료품 사재기 좀 해둬라라고 하는 조언도 나돌고 있다고 하고 의약품도 6개월치 재고를 빨리 확보하자는 게 영국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갑자기 뭔가 식료품이나 의약품이 공급 안 될 일이 생깁니까? 사실 공급이 안 된다기보다는요. 예. 이게 관세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영국과 EU 간의 상품 교역이라든가 인적 이동이 불편을 겪는다라고 네. 보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또 영국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난다면 즉시 1년 동안 87%에 해당하는 수입을 무관세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여기서 제외되는 게 식료품하고 그러니까 농산품, 식료품하고 자동차 부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생필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영국도 뭐 EU도 그렇고 농산품 부분은 관세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상품에 별도의 세관 통과 절차가 진행되니까 아하. 통관 시간이나 비용 이런 것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의 교역은 굉장히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딜 브렉시트가 정말 큰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뭐가 제일 불편할까요? 하나만 찍는다면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한국은 이제 한영 FTA가 이제 비준이 됐기 때문에 발효가 될 수가 있지만 반면에 인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예. 중동부 유럽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국에 수출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 강유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